경매 시작하기 너무 힘들다, 어렵다, 권리분석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오늘 이 정도만 알아도 경매 물건 90% 정도는 커버가 가능한 권리분석까지도 알려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꼭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경매 시작하고 싶은데 어떤 거 알아야 돼요? 이렇게 저한테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오늘은 지금까지 쌓았던 경험이랑 제가 학원비도 한 2천만 원 가까이 사용을 했거든요. 거기서 배우게 된 경매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처음 경매에 입문하고 싶은데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뭘까요? 이거 너무 어려운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시작은 어떻게 해야 되지? 권리분석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이 생각들 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처음에 똑같이 이런 걱정으로 시작을 했었고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처음 경매 시작하는데 저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렸어요. 저같이 시작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경매의 진입 장벽이 다른 부동산 공부에 비해서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경매 공부를 통해서 부동산 투자를 접근하신다면은 유리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경매를 잘 활용하신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 집 마련, 그리고 수익 내는 방법, 소액 투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양한 루트를 활용해서 더 큰 효율을 가지고서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만 제대로 보신다면은 여러분들이 내일까지 당장 입찰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내용이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복 시청하셔가지고 경매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제가 댓글을 항상 보고 있거든요. 댓글이나 오픈 채팅방 주소도 남겨져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오셔가지고 문의사항 남겨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부분이 다른 학원에서도 유료로 풀고 있는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으니까 끝까지 내용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권리분석, 입찰가 산정, 시세 파악 관련돼서 제가 모든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이 내용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경매에 접근할 수 있는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경매지 사용법을 익히셔야 어떤 식으로 물건을 검색할 수 있을지를 알 수 있는데요. 제가 보통 사용하는 경매지는 보시는 것처럼 탱크 옥션을 좀 많이 활용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지지 옥션이나 이런 비싼 경매지도 있기는 한데 그건 1년에 120만 원이나 들어가요. 좀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좀 가성비 좋은 탱크 옥션을 활용하고 있는데 탱크 옥션을 활용을 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다 가지고 오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격도 나쁘지 않고 1년에 한 40에서 45만 원 정도 하는데 그 정도 가격대에 전국까지 다 볼 수 있으니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탱크 옥션에서 또 이벤트도 하고 있어서 그 회원가입하면 3일 무료 이벤트도 주고 저희가 나중에 입찰하게 되면은 수취증이라는 거를 받거든요. 근데 수취증을 제출을 하면은 또 한 달 무료 이용권을 또 주시기는 해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탱크 옥션을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경매지 이제 활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제가 경매지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물건을 보고 그 다음에 입찰할 수 있는 물건을 찾고 그리고 저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 처음에는 여기 왼쪽 상단에 보이면 경매 검색이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먼저 누르시고요. 이게 누르면 종합검색 탭으로 자동으로 넘어가요. 저희는 이 종합검색 부분에서 물건 검색하는데 많이 친숙해지셔야 돼요. 경매 물건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그 많은 물건들을 저희가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필터를 사용해서 저희가 원하는 물건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면 주소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시, 군, 동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저는 보통 초반에는 서울이랑 이렇게 추가를 누르면 주소를 넣어 놓을 수 있고요. 동, 경기 이 두 가지를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쪽 안에도 물건이 굉장히 많으니까 여기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물건 종류 누르시면 이제 저희가 좋아하는 아파트 좋아하시죠? 그리고 아파트 그리고 내려가다 보면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다세대 주택, 빌라 그 다음에 이제 뭐 다가구도 있고 도시형 생활주택도 빌라로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좋아하시지만 그래도 경매를 한다면 좀 더 어려운 빌라를 도전해 보시길 원하기 때문에 빌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 같은 경우는 복수 선택을 누르셔가지고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연립주택 이 세 가지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선택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거는 여기 진행 물건, 진행 상태 이 진행 상태를 보셔야 되는데 진행 상태 오른쪽에 지금 진행 물건으로 되어 있죠? 차이는 뭐냐면 그 진행 물건 같은 경우는 현재 그 경매로 진행되는 물건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눌러보시면은 이제 매각 전부라고 되어 있죠. 매각 전부는 낙찰이 된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의 활용 가치가 각자 있는데, 진행 물건은 저희가 찾는 물건을 볼 때 사용을 한다고 하시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진행 물건만 보냐? 그러진 않습니다. 매각 전부를 통해서 과거 낙찰 사례도 분석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과거 낙찰 사례를 분석을 하고 저희가 진행 물건을 찾았을 때 이제 입찰가를 산정하겠죠. 저희가 입찰가 산정을 할 때 이제 이 매각 전부 자료를 활용을 해서 어느 정도 금액으로 낙찰이 되었는지, 경쟁은 얼마나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입찰가 산정을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현재 저희는 이제 진행 물건으로 보시면 저희가 원하는 물건을 볼 수 있겠죠. 지금 나와 있는 물건으로.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유찰 횟수인데 1, 2, 3, 4, 5, 7, 8, 9, 10으로 두 개가 나눠져 있죠. 예를 들어 1을 선택하고 3을 선택한다. 그러면은 1회 유찰된 물건부터 3회 유찰된 물건까지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유찰 횟수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입찰할 수 있는 금액이 감가가 된다. 감가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1억짜리 물건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보통 80%씩 감가가 되고 경기는 70%씩 감가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서울에서 1회 유찰이 되면 얼마가 될까요? 1억짜리 물건이 80%로 감가되는 거니까 8천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70%가 된다면 7천만 원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2회 유찰이 된다? 그러면은 1억에서 80%에서 또 80%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8천만 원에 80%가 되는 거니까 6,400만 원. 이건 이제 수학 같은 거라서 엑셀 같은 거 활용해서 표 만들어 주셔도 좋습니다. 경매지에서도 제공해 주세요. 경기 같은 경우는 이니까 7천만 원에 70%가 되겠죠. 그럼 77에 49, 4,900만 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회 유찰이 되면은 저희는 8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쓰면 입찰을 할 수 있고, 2회 유찰에서는 6,400만 원 이상을 입찰가를 쓰면 입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일단 선택으로 넘어가고, 저희는 유찰 신건부터 시작을 해서 다 보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감정가격, 최저가격이 나눠져 있는데, 이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 감정가격은 이 물건의 최초 신건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 물건들 같은 경우는 감정가라는 게 따로 없고, 호가나 아니면은 과거 실거래 데이터 이런 것들은 있지만 감정가는 따로 없어요. 근데 경매는 감정가가 있는데, 감정가는 이 물건의 최초 시작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아파트가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 5억짜리 아파트다. 근데 감정이 5억으로 나왔다. 그러면은 저희는 최초 신건 가격은 5억이 되는 겁니다. 이건 제가 경매지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최저 가격 나와 있죠? 최저 가격은 뭐냐면 유찰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5억짜리가 1회 유찰되면 제가 서울 기준으로 80%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5억에 80%가 된다. 그러면 4억이 되겠죠? 최저 가격은 4억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회 유찰 시. 그러면 저희는 1회 유찰됐을 때 제가 4억 이상의 금액을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최저 가격은 4억이 되는 겁니다. 감정가와 최저가를 저희가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저희가 보통 이제 경락 잔금 대출을 보통 저는 80% 나온다 가정을 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투자금이 5천만 원이 있다. 그러면은 80% 대출이 나온다고 생각하면은 5배를 해주면 되겠죠? 투자 가능 금액. 그러면은 2.5억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 80%는 얼마다? 대출금은 80%가 된다고 하면은 2억이 되겠죠? 그러면 순 투자금은 5천만 원. 이게 결국은 저희 투자금과 동일시되는 가격이 되죠. 그래서 곱하기 5 정도로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곱하기 4 정도를 추천을 해드려요. 왜냐면 저희가 5천만 원을 가지고 있는 거지 5천만 원을 넘는 금액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경매를 하면은 이 대출금액 제외한 금액 외에도 명도비라든지 아니면 취득세, 법무비 이런 기타 등등의 비용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여유 있게 곱하기 4를 해서 5천만 원 곱하기 4를 하면은 이제 투자 가능 금액이 2억 원 정도가 되겠죠? 이 금액으로까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걸 설정할 때도 이제 감정가에다가 설정을 해도 되고 최저가에다 설정을 해놔도 돼요. 이 최대 금액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최저 가격의 최대값으로 설정해두면 좋다. 근데 나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은 감정 가격의 최대값으로 설정. 이제 이거는 좀 더 보수적으로 하겠다면은 이제 감정 가격으로 보고, 난 좀 타이트하게 보겠다 그럼 최저 가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최저 가격으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내가 투자 가능한 금액이 5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2억 원의 최저 가격으로 설정을 해두면 되겠죠.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냐? 이 물건이 유찰된 금액이 2억 원보다 낮은 금액인 걸로 물건이 나오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만 하더라도
저희는 엄청나게 많은 경매 물건을 확 줄여 나갈 수 있어요. 내 자본금에 맞는 부분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물건을 찾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추가 검색 누르시면 뭐 층수도 설정할 수 있고, 역세권 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고, 매각 기일이라는 거는 그 현재 이 경매 개시 일과 관련된 일자에 대해서 설정도 가능하고요. 토지 면적도 설정 가능하고, 건물 면적도 설정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설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하단에 나온 거는 특수 조건. 여기는 이제 경매하면은 권리 분석이라는 말이 항상 붙잖아요. 그래서 그 권리와 관련된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물론 이제 그 외의 내용도 또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기 뭐 유치권 배제, 법정지상권, 뭐 다양한 권리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내가 만약에 지금 초보자라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선택 제외로 눌러주시면 돼요. 윤리, 뭐 임차인, 물건 현황, 뭐 이런 식으로 제외를 시켜주면 되고, 이걸 제외시키고 물건이 나온다고 하면 저희는 권리 문제가 되지 않는 물건들을 필터해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다 하시고, 이제 뭐 이 정도만 제가 설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만 해놓고, 이제 허구 임차권 같은 경우는 권리 문제가 크게 안 될 수도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빼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택 제외로 하셔야 돼요. 선택으로 하면 이 물건들만 나오겠죠. 그렇게 하시고 검색을 눌러주시면 477건 정도가 나왔죠. 최대 설정과 금액 내에 있는 저희가 입찰할 수 있는 물건들이 나온 거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빨간색 글씨로 글씨들이 써 있잖아요. 이 공시가 같은 경우는 가격에 대한 정보니까 저희한테 크게 문제되진 않는데, 위반 건축물 써져 있죠. 이런 빨간색 글씨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이 공시가 제외한 이런 빨간색 글씨가 나와 있다. 그러면은 일단은 패스하시기를 제가 권장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건을 내가 원하는 걸 하나씩 눌러서 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게요. 제가 예시 물건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물건을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보시죠. 제가 예시 물건을 하나 갖고 온 건데 연립주택이면은 빌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 아래 보시면 이 경매 물건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라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2024-51065라는 이제 이름이 붙어 있다. 번호가 붙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물건의 주소, 은평구 역천동에 있는 물건이죠. 산호 빌라, 이 빌라의 이름이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도로명 주소고, 여기 보면 또 건물에 대한 평형이 나와 있고, 이 물건에 대한 토지가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대지권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하단에 이제 빨간색 글씨가 여러 개 써 있잖아요. 제가 오늘은 빌라 같은 경우는 이 대항력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알아두셔도 충분히 입찰하는데 스펙트럼을 엄청나게 넓힐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대항력이나 임차인, 권리 관계가 들어가 있는 물건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물건을 눌러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지금 현재 여기 보면 매각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거는 현재 낙찰이 된 물건이에요. 근데 제가 낙찰 안 된 물건을 보여드려도 좋지만 낙찰된 물건의 정보가 더 많이 있어가지고 이 물건으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입찰일자 써있죠. 24년 12월 24일 이때 이제 낙찰이 된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상단에 경매 2024 타경, 경매에서는 보통 타경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래서 2024 타경 51065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뭐 중요한 제가 전체적인 부분을 다 설명해드리면 혼동이 생기시니까 제가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 짚어가지고 그 부분을 공부하시기를 권장드리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연립주택, 빌라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보면 같은 내용 빨간 색깔 글씨 써져 있죠. 그리고 주소 나와 있고 건물 면적 나와 있는데 이거를 잘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경매지에 나와 있는 건물 면적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공급 면적이 아니라 전용 면적이에요. 공급 면적과 전용 면적의 차이는 뭐냐면, 전용 면적은 실제 저희가 주거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면적, 저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 실제 면적이 전용 면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공급 면적은 이 전용 면적에 추가적으로 이제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더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공급 면적이 전용 면적보다 무조건 크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이걸 공급 면적으로 착각하셔가지고 물건을 보실 때 시세 조사를 할 때 잘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전용 면적이니까 항상 저희는 이제 시세 조사를 하실 때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대지권 나와 있고 건물 면적 나와 있고 여기 소유자 원땡땡님 나와 있으시죠. 채무자 나와 있으시고 채권자 강땡땡땡땡 나와 있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감정가와 최저가가 나와 있죠. 이건 제가 이렇게 아래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1차라는 거는 한 번도 유찰되지 않았을 때의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차에 나오는 게 이제 최초에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는
이 감정가의 100% 금액, 즉 감정가 금액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감정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번 유찰이 되면은 이제 2차로 물건이 나오겠죠. 두 번째로 물건이 나오는 거죠. 서울에 있는 물건이니까 80% 유찰이 돼서 이 금액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그리고 여기 하단에 매각이라고 하고 빨간 색깔 글씨로 써져 있잖아요. 이거는 현재 이 금액으로 낙찰을 받아 가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저희는 보통 최저가 이상의 금액을 작성을 해야지 낙찰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분은 그래서 최저가보다 1,000만 원을 더 쓰신 거죠, 얼추. 그래서 2억 2천에 낙찰을 받아가셨고, 84%라는 거는 현재 감정가 대비 몇 퍼센트의 금액으로 받아갔냐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보통 이 지수를 낙찰가율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입찰 2명이라고 써있죠. 이 물건에 실제로 입찰한 인원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흔히 아는 아파트는 이 수치가 절대 나오지 않아요. 최소 15명, 20명, 30명 이렇게까지 가요.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시니까. 근데 빌라는 여러분들이 잘 보지 않는 그런 물건이라고 보통 생각이 드시기 때문에 실제로도 결과가 이렇게 입찰 인원에서 나옵니다. 2명밖에 입찰을 안 했죠. 근데 충분히 이제 수익이 되는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마 이분들도 시세 조사를 하시고 이 금액에 받더라도 충분히 싸게 받는 거라고 생각해서 아마 받아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은평구 정땡땡님이라고 나왔는데 낙찰자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단에 2위 금액이 나와 있죠. 이분이 1위로 받아가셨고 2위로 이런 금액으로 작성을 해서 받아가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이제 매각 결정 기일, 그 다음에 지급 기한, 배당 종결, 이런 낙찰 이후 그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요. 매각 결정이 되고 지급 기한이라는 거는 잔금을 내야 되는 지급 기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통 낙찰 받은 게 이제 12월 24일이잖아요. 한 달에서 한 달 반? 요 정도 사이까지는 잔금 기한이 주어지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배당 종결. 이제 이 사건은 잔금까지 다 납부를 하고 종결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끝난 물건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 이제 하단에 보시면 보존 등기일이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이제 탱크 옥션에서는 2000년대 이전에 대해서는 보존 등기일에 대해서는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때는 여기 사용 승인일을 보시면 돼요. 사용 승인일이 뭐냐면 연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건물의 나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1997년에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되게 나이를 많이 먹었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층수에 대한 정보도 나와 있죠. 3층이고 4층 중에 3층에 해당하는 물건이다. 얘는 3층에 304호 물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건물을 보고 싶다 하면 여기 사진들 보이시죠? 사진 누르시면 이 건물을 저희가 임장을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한번 볼 수 있어요. 여기 산호빌라라고 써있고, 이 건물의 외부 구조가 돼 있죠. 불긋불긋하죠. 완전 옛날 느낌 나는 그런 건물이죠. 그리고 이 건물의 앞에 문 현황, 여기 지금 경매로 나온 물건이어가지고 뭔가 붙어있죠. 여기도 경매 관련돼서 뭔가 붙어져 있고 304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입구도 나와 있고, 근데 여기서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끝에 있는 내부 구조예요. 왜냐? 내부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저희한테 팔 분들한테 좋은 물건을 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이 나거든요. 한번 봐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거실이고 침실, 안방, 침실, 주방 3룸 구조로 되어 있죠. 그리고 거실이 딱 모양이 갖춰져 있죠. 주방도 나눠져 있고. 네, 지금 여기 보면 화장실이 한 개가 있고, 이제 보통 도면에 이렇게 복도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얘는 지금 계단 표시도 나와 있고 복도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기는 저희 면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쪽을 통해서 들어와서 현관으로 들어오고 거실이 있고 방이 오른쪽에 이쪽에 이렇게 3개가 있다. 그러니까 방 3개에 화장실 하나로 되어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그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빌라를 낙찰 받으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3룸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3룸으로 잘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3룸 물건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기 호별 배치도도 있는데 이 해당 물건의 내부 구조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이제 아래 내려가다 보면 그래서 이제 공시가격 보실 때는 내가 만약에 다주택자다. 그럴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엔 공시지가가 여기 써있는 금액이 1억 미만의 물건을 받으실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물건만 보실 수도 있어요. 그때 활용하는 수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전세가를 내가 유추해 보겠다. 126%를 곱해서 전세가를 유추해 보겠다. 할 때도 이 부분을 확인을 통해서 전세가를 유추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면은 현황이나 주변 환경이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임차인 현황. 이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초보자분들이 접근하기는 조금 어려운 물건이긴 한데 그래도 저희는 교육과정을 다 졸업을 하셨죠?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부분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현재 이 물건은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어렵겠죠? 근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자, 박땡땡이라는 임차인이 계시고 지금 보증금은 2억 1,700만 원이 걸려있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대항력이 있음으로 돼 있죠. 대항력이 있는 경우는 만약에 보증금이 배당이 되지 않는다.
보증금 배당이 안 된다. 그러면은 배당되지 않은 금액은 뭐가 되냐면 인수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 개념이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2억 2천에 낙찰을 받아가잖아요. 근데 어떠한 채무관계도 없이 이분이, 아니면 채무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분이 최선순위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지금 2억 1,700보다 2억 2,300만 원이 더 높죠. 즉 인수해야 할 보증 금액보다 낙찰 금액이 일단은 크면, 만약 전액 배당이 된다면 저희는 인수할 금액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바꿔 말하면 2억 2천에 낙찰을 받았죠. 근데 이 보증금 앞에 어떤 권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전액 낙찰이 되겠죠. 그러니까 배당이 되겠죠. 2억 2천이니까 저희가 추가적으로 내야 될 금액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1억 5천에 낙찰이 됐어요. 그러면은 2억 1천이죠.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1억 5천에 낙찰을 받았다. 근데 보증금이 2.1억이다. 그러면은 1억 5천의 금액이 배당이 되더라도 6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남게 되죠. 이건 인수가 됩니다. 결국은 저희는 1억 5천에 낙찰을 받았지만 6천만 원을 추가적으로 이 임차인에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희는 결국은 2억 1천만 원에 낙찰받은 꼴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수되냐 안 되냐에 대한 여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항력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에 대항력이 없다. 그러면 인수될 금액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는 크게 보증금을 신경 쓰진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다면 이 대항력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까지만 아시면 여러분들은 경매의 중수 혹은 고수의 살짝 끝자락이라도 입문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대항력은 뭐냐면 하단에 보면 건물 등기가 있잖아요. 이 건물 등기 하단에는 말소기준 등기라고 써있는 부분에 권리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지금 이 소유권 이전 이후에 발생한 등기에 대한 내용인데, 근저당권은 말소기준 등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근저당권에 해당하는 날짜 21년 1월 21일 있죠. 얘가 2021년 이게 말소기준 등기가 된다. 말소기준 권리, 이렇게 보통 표현도 많이 하거든요. 임차인분이 전입가 확정을 하셨잖아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대항력은 말소기준 권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일자 있죠. 일자보다 전입일자가 앞선다. 이러면 대항력이 있다 없다? 대항력이 있다. 근데 만약에 앞서지 않는다. 그러면 대항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쉽죠?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21년이죠? 근데 전입일자는 20년이죠. 그러면은 말소기준 권리일자보다 전입일자가 앞서 있죠. 즉 쓰면은 21년 일자보다 20년 전입일자가 앞서 있죠. 그러면 대항력은 있어요, 없어요? 대항력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대항력이 있게 경매지에서 친절하게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알아야 되냐? 경매지에서도 친절하게 알려주는데, 경매지에서도 가끔씩 오류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걸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말소기준 등기 일자를 확인하고 전입일자가 앞서 있는지 없는지. 그럼 대항력이 있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금액이 배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확인해야 되는 건, 여기 보면 배당 요구 종기일이라고 써 있잖아요. 24년 5월 27일이죠. 이거는 뭐냐면, 너가 만약에 대항력이 있거나 없거나 했을 때 상관없이 이 보증금에 대해서 배당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싶다. 그러면 이 날짜까지는 배당 신청을 해.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5월 27일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은 다행히도 24년 4월 12일 날 배당 요구 신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금액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만약에 24년 5월 27일인데 배당을 만약에 배당 기일보다 늦게 신청한다? 그러면 이거는 배당이 안 돼요. 그럼 이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저희가
전액 인수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이분이 배당 일자가 만약에 5월 27일인데 6월에 신청했으면은 이건 배당이 아예 안 되겠죠.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 만약에 낙찰을 받았다. 2억 2천 플러스 이 금액 전체를 임차인에게 다시 인수 금액을 드려야 돼요. 그러면은 결국은 4억 3천에 낙찰 받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엄청나죠. 이거 하나만 모르더라도 저희는 보증금을 날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분은 다행히도 배당 요구 신청을 올바르게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이제 대항력과 그 다음에 이제 이 배당 연구 종기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런 탭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탭들을 보시고 이제 어떤 게 제일 중요한 탭인지는 솔직히 초보자분들에서는 헷갈리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꼭 봐야 될 중요한 몇 가지만 좀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기 보시면 문건 송달 내용을 보면은 이 채권자, 채무자, 뭐 소유자 관련된 문건 처리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확인을 해서 세금 체납 여부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아까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대항력이 있고 그 다음에 보증금이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아까 전입일자가 앞서 있었는데 여기 확정일자라고 되어 있죠. 확정일자도 만약에 이 말소기준 등기보다도 앞서 있잖아요. 지금 보면. 그러면은 우선 변제권이라는 거를 얻으실 수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그 채권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최우선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 권리를 가지고 계신 거죠. 왜냐하면 지금 말소기준 권리가 21년인데 확정일자도 이거보다 앞서 있고 전입일자도 이거보다 앞서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셨을 때 이분은 바로 최우선순위로 배당이 된다. 그러면 저희는 인수가 발생하지 않겠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압류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더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어떤 시에서 압류를 요청을 했을 거예요. 그 법정기일이라고 해서 당해세 관련된 이슈가 있어요. 이 당해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 이분의 우선 변제권 기일이 있잖아요. 그 기일보다 만약에 앞선 당해세가 있다. 앞선 뭔가 당해세가 있다고 하면은 이게 먼저 배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만약에 여기 앞에 국세가 5천만 원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5천만 원이 먼저 배당이 되고 그럼 남은 금액에 대해서 배당을 받으면 되지만 실질적으로 5천만 원이 배당되면 1억 7천밖에 이분한테 못 가겠죠. 그러면 4천만 원 인수 금액이 발생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1억 7천밖에 배당이 안 되니까. 그러면 저희는 2.2억에 낙찰 받았지만 플러스 4천만 원 인수금액이 발생하죠. 그럼 결국 토탈 2.6억에 낙찰을 받은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당해세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이렇게 건물 등기를 통해서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문건 송달을 통해서 이제 뭐 교부 청구서 같은 게 제출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희는 당해세를 꼭 확인하고 입찰을 하셔야 되는데 이 당해세를 사실 저희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임차인을 찾아가서 물어보거나 아니면 이런 관련자들한테 찾아가서 물어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물건에 만약에 도전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임차인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여기 이해관계인들 찾아가서 당해세를 알려달라고 하면 거기에 날짜가 적혀 있거든요. 그 부분을 확인한다면 입찰을 하셔도 괜찮은데 그게 만약에 확인이 안 됐다. 안 된 상태에서 세금에 대한 내역이 있다. 그러면은 입찰을 하실 때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꼭 확인하고 입찰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문건 송달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현황조사서는 이제 방문을 했을 때 남겨놓은 기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회문으로 이제 안내문 남겨두고 왔다고 써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게 이제 감정평가서. 감정평가서는 이 물건에 아까 말씀드린 감정가 있죠. 감정가가 나오게 된 경위가 상세하게 적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저도 잘 보지는 않는데 그래도 필요한 상황이 있어요. 그럼 그땐 들어와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이 매물명세서예요. 이 매물명세서가 왜 중요하냐? 저희가 현재 아까 경매지로 모든 내용을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경매지에 이렇게 써 있었는데 매물명세서에 다르게 써져 있었다. 즉 경매지에서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서 값들을 잘못 가져왔다. 근데 저희가 만약에 법원에게 법적인 요구를 한다. 근데 경매지를 증거로 했을 때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대신에 매각물건 명세서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경매지상에 있는 내용과 매각물건 명세서에 있는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까 저희가 인수사항이나 대항력에서 가장 중요한 수치가 뭐였죠? 이 두 개였죠. 전입과 확정일자. 확인해 볼게요. 2020년 11월 9일 박땡땡님, 이름도 써져 있죠? 그러면은 2011월 9일 박땡땡님, 그다음 확정일자 9월 17일 명확하게 써져 있죠? 그러면은
경매지상과 매각 물건 명세서상이 같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분석한 권리 분석이 맞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세부적으로 비고란도 써 있고 여기에 또 이제 특별한 내용에 대해서도 써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보시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아예 써져 있죠. 임차권 등기를 치고 나갔기 때문에 이제 대항력을 인정받으려면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점유의 요건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분이 계시다가 임차권 등기를 치고 나가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임차권 등기를 치고 나간다. 그래도 이제 그 임차권 등기 시점 이후로 점유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대항력의 요건이 만족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임대차 보증금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 전입일, 확정일 아까랑 다 똑같이 써져 있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전액 배당되지 아니하면 그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이 내용이 명확하게 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항상 매각 물건 명세서를 확인을 해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보면 이제 건물 등기 내용인데, 건물 등기 내용도 아까 보시면 여기 경매지상에 써 있는 내용이랑 한번 비교해 보셔가지고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게 이제 세대 열람. 현재 이 물건에 어떤 세대가 전입이 되어 있는지, 혹은 뭐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현재 이 물건은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즉슨 아까 임차권 등기를 치고 아무도 거기 살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현황은 다른 경우도 많아요. 불법 점유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현황 조사를 통해서 현재 현황상 어떤 분들이 점유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해야 될 게 이제 건축물 대장.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여기 보면 전유부는 뭐냐면 이 물건 자체에 해당하는 건축물 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보다 더 상위 개념이 표제부라고 있는데, 표제부는 건물 전체에 대한 건축물 대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점유부는 지금 여기 30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대장인데, 여기서 뭘 봐야 되냐? 용도 부분 보이죠? 용도 부분에서 정확하게 연립주택으로 써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고, 여기에 만약에 뭐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적혀 있다. 그러면은 그런 물건들은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출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겠죠? 그럼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항상 용도를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 오른쪽 상단에 노랗게 위반 건축물이라고 써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물건도 마찬가지로 대출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두 가지 부분은 확인을 하시고 입찰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국토부 실거래가, 현재 이 주변에 실거래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면적에 대비해서 거래 금액이 얼마고 층수는 얼마인지 이렇게 확인을 해서 저희 물건의 시세를 파악하시는데 활용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이제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기 N단지 정보라고 해가지고 네이버 부동산 아파트 호가가 나와 있는데, 빌라는 개별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N단지 정보라는 그런 탭은 따로 없고, 저희가 이제 빌라 시세를 예측하는 방법은 따로 있어요. 하단에 내려가다 보면 부동산 플래닛이라고 써 있어요. 이걸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 들어가서 이제 내가 원하는 이 물건 정보와 관련돼서 찾아보시면 돼요. 보면 엄청나게 거래가 주변에 많이 되어 있죠. 그러면 매수세는 충분하겠죠? 빌라가 이렇게 거래가 많이 돼요. 신기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내 물건의 위치도 나와 있고, 내 물건의 현재 거래 내역도 나와 있죠? 2.5억이라고 눌러보시면 현재 지금 3층짜리가 2.5억에 거래가 됐다. 최근 7월에 거래가 됐죠? 근데 지금 이거 3층 약간 냄새가 나지 않아요? 한번 봐볼게요. 평수가 19.75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현재 이분은 이 금액의 낙찰을 받고 이 금액을 팔았을 가능성이 꽤 높아요. 왜냐면은 연관성이 있죠. 지금 12월에 낙찰 받으시고 잔금까지 해서 끝내시고 7월에 매도가 됐죠. 그러면은 2억 2천에 받아가지고 2억 5천에 팔았기 때문에 한 3천만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이 발생을 한 거죠. 이 짧은 기간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시세를 조사하고 이 정도 가격에 팔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입찰을 해보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주변 시세를 어떻게 조사하냐 보면, 이제 빌라에서 제일 중요한 건 면적이거든요. 면적을 대략적으로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여기다가 똑같이 필터를 적용을 합니다. 유형에다가는 연립 다세대 빌라를 볼 거니까, 그리고 이제 거래 연도는 보통 한 5개년치 정도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면적은 이제 저희가 여기 보면 전용 면적이 15평 정도 넘는 걸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한다면 중국 연차, 저희 거 보면은 건축 연도가 아까 완전 옛날 거죠. 옛날 건데 최근 걸 찾아보면 안 되겠죠. 97년도니까 지금부터 한 30년 정도 지났다고 하면은 얼추 맞겠죠. 근데 25년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하나도 안 나오니까. 그러면은 주변에 정보를 보시면 이거 아까 거래된 거죠. 이제
여기 산호빌라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주변에 지금 제가 필터 조건을 걸었을 때 이렇게 거래가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실제 판 가격이고 뭐 2.7억, 2.3억 뭐 이 정도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내가 이 정도 사이의 시세가 내게 존재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빌라의 시세는 이런 식으로 필터를 해서 찾아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용은 뭐냐면 시세 조사를 예를 들어서 내가 뭐 2.5억이 했다. 그러면은 이제 임장을 가셔야 돼요. 인근 부동산에 확인을 한다. 나 이거 2.5억에 조사했는데 이거 맞아? 이런 루트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 부동산에 들어가실 때 뭐 예를 들면 나 이거 물건 봤는데 이거 얼마에 팔아줄 수 있으세요? 이러면은 사장님들이 그냥 나가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지 말고 조금 더 전문적으로 손품을 아까 제가 하는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손품을 해서 시세 조사를 하고 이 가격이 맞냐 안 맞냐 정도로 하시면 사장님도 얘가 조금 아나보다 해서 좀 친절하게 더 말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항상 저희는 손품 조사를 미리 해서 확인을 하고 부동산에 가서 그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안 그러면은 부동산에 가서 자꾸 퇴짜 맞으면 경매 안 하고 싶어지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매지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물건을 찾고 물건을 어떤 식으로 분석해서 실제로 임장까지 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다른 학원에서는 유료급으로 제공해주는 정보들을 제가 오늘 말씀을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참고해가지고 경매 시작하기 너무 힘들다, 어렵다, 권리 분석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오늘 이 정도만 알아도 경매 물건 90% 정도는 커버가 가능한 권리 분석까지도 알려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꼭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경매는 시도해보시면 생각보다 더 큰 기회가 열려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작은 시작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더 빠르게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부자가 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도전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번에는 이런 경매지 물건 분석 외에도 뭐 대출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세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영상 시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